우리 시의 정서나 태도 공부할 때 그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는 다 이해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니? 자조적이다. 자조. 기억 안 나? 자기 조롱하는 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냉소. 남을 비웃는 거. 회의. 응? 의심을 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단어가 처리가 돼야 돼요. 알겠지? 혹시 하나 해보죠. 목가. 기억나니? 목가적이다. 처음 보는 단어야? 안 나왔었나? 나왔어? 근데 아무도 대답이 안 나오네. 목가적이라는 거는 시골틱하는 전원의 느낌. 그렇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 여기부터 순행적, 역순행적, 액자식.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다 치지 말고 본인이 모르는 단어들만 쳐보세요. 이 단어 보고 나서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한번 쳐보세요.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쳐보세요. 자, 쳤으면은 얘기해 주실 것. 무슨 단어 모르니? 거기에 힘주어서 얘기할게. 피카레스크식. 오케이. 그리고 옴니버스. 그리고 여로형. 그리고 이원적. 그리고 적강까지. 그리고 전의 형식. 그리고 역순행. 다 쳤어? 사파시. 그리고 다르지 않구나 저쪽이랑. 다행이다. 여러분들이 여기 환몽이라는 단어는 안 쳐서. 의식의 흐름 뭐 안 치고. 의식의 흐름이라는 단어도 있어. 그런 구성도 있어. 뭐 다 설명하면 되겠다. 그래 해보자. 괜찮아요. 이거 다 모르는 개념이에요. 왜냐면은 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이 많이 이렇게 탄탄할 텐데 소설은 이런 거 설명 잘 안 해요. 혹시나 뭐 개념의 나비 효과라던가 이런 강의 들어도 이렇게 구성에 대한 모든 얘기를 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수업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주는 수업이. 그러나 내신할 땐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내신 대비 뭐 다다음 주부터 빠르면은 광동고는 들어갈 거니까 그때 노란 책이랑 요 파란 책은 다 들고 다녀야 돼. 경민도 마찬가지. 알겠지? 문학하는 친구들은 요 개념서들 다 들고 다니면서 계속 우리가 찾아보면서 내신하고 찾아보면서 내신 준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구성이라는 말을 밑에서 여러분들 밑줄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 먼저 밑줄 한번 쭉 쳐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이거다. 그냥 밑줄 연하게 한번 쳐도 되고 아니면 진하게 쳐도 괜찮아. 그 구절 너무 길게만 안 치면 돼. 핵심 단어들, 핵심 키워드, 핵심 구절. 자, 어떤 사건 등을 유기적으로 질서 있게 계획적으로 배열한 것을 구성이라고 한다. 좀 순서 이상하게 읽었죠. 사건을 우리가 배열을 하는데 유기적으로 배열한 거예요. 계획적으로. 자, 그래서 구성을 저는 다시 한번 쓸게요. 구성은 소설에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짜임을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 뭐 시간의 흐름의 구성으로 짜여져 있는지. 그러니까 약간의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면 시상전개 방식처럼 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상전개 우리가 공부했잖아. 12개 다 기억나지? 주미상관, 뭐 성경우정, 뭐 그런 느낌이야. 어떤 식으로 소설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근데 소설은 흘러가는 게 상당히 기니까, 산문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막 이렇게 유형화시키는 게 여기 있는 유형화가 된 거라고요. 이게 비슷해. 시상전개. 시에서는 시상전개 방식과 비슷해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소설이, 이야기가. 이거 다 알아야 되냐? 아니야, 얘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왜? 소설에서는 한두 개 정도만 쓰일 거고 그 단어만 알면 돼요. 시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내기 위해서 내가 12개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외워서 툭 찌르는 대로 나와야 된다라고 해볼까 간만에? 아니야, 시간 없으니까 못할 것 같아. 시상전개 방식 12개야. 이거 12개 다 이렇게 공부해 두셔야 돼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시상전개 방식 찾듯이 여기서 소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서 소설의 구성 단계는 여러분들 여기는 모르진 않을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럼 왼쪽에서 이 그래프는 자, 뭐가 이 Y축에 될까? 이거 Y축 맞지? 자, 뭐가 Y축일까? X축은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이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고 갈등이죠. 그럼 갈등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예요? 절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싸움이 있는 소설이야. 뭔가 전쟁이 있는 소설이야. 그러면 자, 이제 멱살 잡았어. 막 싸우고 이게 어디야? 이 절정 부분이겠지. 그럼 위기 부분에서 뭐가 일어날까? 서로가 막 연애 소설인데 막 싸우고 이별하는 소설이야. 그렇게 만들어 보자 우리. 그러면은 어디가 위기일까? 서로 이제 어떨 때가 이제 위기의 시작이 서로 말싸움이 시작될 때. 그치? 그러다가 이제 뭐 데이트 폭력 나오고 막 이런 데가 절정이겠지. 아니 소설이 막 그런 좀 폭력 소설이라고 한다면 요새 그런 거 요새 유행하는 더글롤인가? 엄청 그렇다며. 나 되게 싫어. 나 그런 거 싫어. 난 요새 뽀로로 시리즈 이런 거 이유 토토로 이런 거 좋아해. 너무 좋아. 그럼 발단 전개는 뭐가 있을까? 여기서 뭐가 드러날까? 여기서 이야기가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빌드업이라는 단어 알지?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격 차이를 드러내겠지. 예를 들면 성격 차이가 있어.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야.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야. 그럼 그거를 직접 제시할 수도 있고 간접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성격 차이로 인해서 말싸움이 시작되고 그리고 절정에서는 우리 헤어져! 나이스. 독자 입장에서 아 좋다.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싫어? 여러분들 다 연애 중이니? 다 연애 중이니? 연애 중이지 않으면은 그런 거 좋아해야 돼. 미안해. 너무 세상을 이렇게 사나 보다. 자, 밑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요. 갈등은 다음 시간 다시 할 거예요. 누구 연애 중이야? 아니야? 자, 순행이라는 단어 우리 이 평면적 구성 뭐가 순행이야? 시간의 흐름. 몰라? 요거는 모를 수가 없지. 시간의 흐름. 근데 왜 평면이라고 하냐면은 시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평면적으로 흘러가서 그래요. 자, 소설에서는 뭘 더 많이 쓰냐? 평면적 구성이라는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왜? 순행적 구성은 어디의 용어야? 이건 시에서의 용어예요. 근데 이거를 소설에 갖다 쓴다고 해서 틀릴 이유는 없지.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거 왔다 갔다 해서 쓰기 때문이에요. 평면적 구성 생각하면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얘기하면은 평면적 구성이에요. 둘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넘어가서 그럼 평면이 아니면은 입체. 그렇지? 자, 순행의 반대가 역순행. 입체의 반대가 평면. 그러면은 자, 순행은 평면적 구성. 입체는 역순행적 구성. 이렇게 연결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입체적으로 보여? 갑자기 현재 있다 과거로 가니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입체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소설의 용어에서는 입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의 용어에서는 역순행, 순행이라고 하지만 그 둘은 혼용돼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밑에 가서 한번 볼까? 오늘 얘기했지. 투데이 몇 데이여고 나흘은 며칠이야? 거봐 또 속았지. 3일이라고. 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내가 강조하는 거 엿새, 이래. 주치를 공부하는 학원. 이래 학원. 파이팅. 아니야. 그래서 일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나만 주장해. 절대 우리 대표님과 원장님은 그런 이래가 아니야. 다른 이래야. 자, 3일이 사흘이에요. 나흘이 4일이고요. 나흘 전은 몇 데이여고 4일 전. 알겠지?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됐어? 과거로 갔지? 그런 구성을 우리는 무슨 구성이라고 한다고? 역순행적 구성. 또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 그러면은 자, 입체적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이 말도 맞는 얘기야. 입체적으로 사건이 도대체 뭐가 입체적이에요? 시간이 왔다 갔다 한다고. 넘어가서
액자식 구성 모르는 친구들 있는데 혹시 여기 액자식 구성 처음 듣는 사람? 오케이. 자, 액자식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액자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자. 지금 우리 액자라는 게 흔치 않은데 내가 여기 있는 액자를 들려고 하니까 액자의 요 옆에 프레임이 되게 작아. 우리 액자의 여기를 뭐라고 하니? 테두리라고 하니? 틀이라고 하니? 그러면은 그 안에는 뭐가 있어? 액자의 안에는? 그림 있지? 그냥 이런 구성이야. 안에는 그림이고 겉에는 틀이에요. 테두리예요. 테두리. 그러면 이 테두리의 이야기가 하나 전개되고요. 소설에서. 그 그림의 이야기가 속의 이야기. 또 하나 전개가 되는데 테두리의 이야기를 겉에 있다라고 해서 외화라고 얘기를 해요. 속의 이야기를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내화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외화, 내화. 그러면 주로 어떤 구도가 취해지냐면 여기 주로 두 번째 줄 쭉 줄쳐놓읍시다. 작품 외부의 인물이 내부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구성으로 이야기가 전달이 됩니다. 내가 이제 소설을 쓰는 나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따가도 또 얘기를 할 건데 저 실제로 우리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 해줘 라고 하면은 할머니는 무슨 이야기 해준 줄 알아? 6.25 이야기를 해줬어. 그러면 자, 내가 소설의 나야. 몇 인칭? 1인칭. 그럼 1인칭 소설의 나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전해 듣는 그런 구조. 그래서 내부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구성이 주로 액자식 구성의 틀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더 중요해? 내부 이야기가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6.25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에 끔찍한 참상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겠구나 우리 할머니들. 할머니가 그때 만약에 잘못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더 일찍 돌아가셨다면 나는 이 세상에 없었겠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밑에 가서 한번 해볼까? 자, 대구에서 올라오는 중에 나는 몇 인칭? 1인칭. 누굴 바라봤대요? 그를 바라봤대요. 근데 그의 이야기가 중략 이후에 그래서 쭉 펼쳐지죠. 그의 이야기. (1인칭이었던) 내가 이제 그의 이야기로 몇 인칭으로 바뀌는 느낌이니 그를 얘기해주니까 약간의 3인칭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점도 바뀐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가끔 시점의 혼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액자식 구성에서.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요 중요. 전체 이야기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입체감이라고 하는 이 입체감이 아까 헷갈릴 수가 있어. 입체감. 그러니까 입체적 구성인지, 입체적 구성은 뭐야? 역순행적. 혹은 자, 내화와 외화로 입체감을 준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구성? 액자식 구성. 요거를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개. 역순행적 구성의 입체적인지 아니면 내화와 외화 때문에 입체감이 생기는 건지. 그래서 외화와 내화가 액자식 구성이고요. 그 효과를 얘기해 줄 때 입체감이 있습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단순 암기로 들어가면 틀려. 그러니까 이해해 보라고. 효가 아니고 효과. 그래서 구성에 따른 효과가 입체감이 부여되는 거예요. 역순행적 구성은요, 얘 이름 자체가 그냥 입체적 구성이에요. 그럼 입체적 구성의 효과는 뭐가 있을까?
다양하겠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흥미를 높여줄 수도 있어요. 사건의 전개를 이렇게 막 역순행적으로 흐트러뜨리면서 흥미를 높여주기도 해요. 독자들의 흥미를 높여주기도 한다. 흥미 효과.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갖고 여러분들이 이게 입체적 구성이 그 역순행적 구성이 얘기하는 입체인지 혹은 내화 외화를 통한 입체감인지를 판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자, 피카레스크식이라고 하는데 요 피카레스크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예요.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은 자, 이 피카레스크라는 인물이 사건 1개, 사건 2, 사건 3을 경험했다 하는 구조. 그래서 사건이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나열되면서 땅땅땅땅 나오면은 피카레스크식 구조인데 동일한 인물이에요. 한 명의 인물이. 그 인물의 이름이 피카레스크식이라는 피카레스크라는 인물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처음 썼던 소설이 피카레스크가 등장하는 소설이었어요. 소설 제목은 내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사건 1과 사건 2와 사건 3을 거치면서 얘 원래 악당이었거든. 빌런이었는데 경험하면서 착한 사람이 됐대. 그런 구조를 처음 썼던 게 사건 1, 사건 2, 사건 3을 한 명의 인물이 겪는 이 사건을, 이런 구성을 우리는 피카레스크식이라고 하고요. 얘네들 사이에서는 인과성이 별로 없어요. 사건 1, 사건 2, 사건 3 사이에서는요 별로 인과성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밑줄 한번 쳐볼까?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직접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동일한 중심인물. 그래서 저는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리즈물. 무슨 시리즈가 있냐면 예를 들어보자. 자, 아이언맨 1, 2, 3. 자, 아이언맨의 1, 2, 3는 중심인물이, 주인공이 똑같지? 그런데 싸우는 악당들이 간니 다르니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인과성이 살짝은 있지. 그러나 아주 높은 인과성은 없어요. 또 새로운 사건이야. 늘 새로운 사건이야. 어벤져스 1, 2, 3. 해리포터 1, 2, 3, 4, 5, 6, 7. 7까지 다 나왔나? 내가 영화를 잘 안 봐갖고. 또 다들 봤나? 뽀로로 시리즈? 자, 오늘은 뭐 크롱이랑 편먹어서 놀고, 내일은 에디하고 편먹어서 놀고, 맨날 그 사건들이 달라지지. 근데 중심인물은 어때? 다 똑같아. 뽀로로와 친구들이야. 인과성이 적는 이런 시리즈물을 피카레스크식인데, 요 단어보다 여러분들 요 옴니버스를 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옴니버스 오늘 설명 조금 많이 길어요. 설명이 길기보다 요 예시를 좀 적으려고 하거든요. 자, 옴니버스는 영어 단어를 좀 적을게요. 옴니버스예요. 실제 버스. 버스 탄 거예요. 버스 탄 거예요, 진짜로. 옴니버스예요. 옴니라는 전치사는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나도 몰라. 이거 사전 찾아봐서 알았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함께 버스 탄 거예요. 누가? 밑에 밑줄 쳐볼까? 등장인물과 전혀 다른 독립된 사건이, 그래서 이야기마다 중심인물이 다 다르다. 그래서 버스를 하나 그려줄게요. 같이 버스를 탔어요. 누가? 주인공 1번과 주인공 2번과 주인공 3번은요 함께 버스를 탔어요. 독립된 이야기예요. 각자 자리에 앉아서 가요. 근데 버스를 탔으니까 각자 가고 싶은 대로 갈까? 못 갈까? 못 가지. 그래서 같은 방향은 같아요. 같은 주제 의식을 가져요. 같은 주제 이야기로 펼쳐져.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현대소설에서 어떤 소설이 나오냐면, 아까 우리 잠깐 지나갔는데 현대소설에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게 14편인가 그래요. 13편인가 에필로그, 프롤로그 이런 것까지 하면 14편 정도 되나? 한 책 안에 단편의 이야기가 막 14편인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각각의 주인공들이 다 달라요. 형이 주인공이었다, 동생이 주인공이었다가 여동생이 주인공이었다, 아빠가 주인공이었다가 옆집 친구가 주인공이었다가.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같은 주제의식으로는 가겠지. 왜? 다 비슷한 처지에서 펼쳐지는 거니까. 고전소설도 있어요. 고전소설의 제목은 금오신화. 신화라는 뜻은 뭐니? 신비한 이야기. 자, 같은 주제의식, 신비한 이야기가 몇 개가 펼쳐져? 5개의 신비한 이야기를 펼쳐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2작품만 써놓을게요. 금오신화의 첫 번째가 이생규장전. 이생규장전. 두 번째가 만복사라고 하는 절, 만복사, 저포놀이라고 하는 저포기. 저 포기할게 이거 아니고 저포놀이라고 하는 주사위 굴리기 부루마블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고유에. 신라시대 때부터 했대. 안 해봤어 나도. 그때 사람 아니니까. 근데 요거는 저희 경민교과서에 이생규장전이 있어요. 광동도 있어요. 이생규장전이 되게 유명해요. 그럼 뭐가 신비하냐? 얘네 둘 다 동일인물 같은 주제, 아니 동일인물이야? 아니야, 주인공은 달라. 왜? 아까 주인공은 다 다르잖아. 근데 신비한 이야기예요. 다 죽은 영혼과 사랑을 해요. 죽은 영혼과 막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는 신비한 이야기가 펼쳐져요. 근데 읽어보면 별로 신비하지도 않아. 우리 워낙 요새 판타지물이 더 많아갖고. 요 금오신화의 요 이생규장전이 좀 유명하니까 여러분들 꼭 제목이라도 먼저 알고 있으라고. 또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하는 요 소설도 소설 그 현대 소설로 많이 언급되니까 알고 있으라고. 현대 맞춤법에서는 난장이 아니에요. 난쟁이가 맞아요. 근데 원래 그 원문에선 난장이로 나와서 전 난장이로 쓰는 편이에요. 알겠지? 요새 원래 난쟁이야. 맞춤법에서는 난쟁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지금 뭐 맞춤법은 안 들어가지만 또 난쟁이 헷갈릴까봐. 자, 밑에 가서 사파라는 단어를 한번 해보자. 화가 이야기가 삽은 삽입된 거예요. 자,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 중간에 잠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이야기가 삽입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액자식 구성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고요. 삽입된 이야기는 뜨문 짧게 짤막한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됐다. 짤막한 이야기 중간에 삽입됐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힘드니까 제가 첫사랑 얘기 잠깐 해줄까? 하게 되면 이제 사파식 구성의 수업이 되는 거지. 첫사랑 이야기. 야, 근데 첫사랑이 언제가 첫사랑이라고 해야 돼? 진짜 처음 사랑한 사람이냐? 아니면 강렬하게 사랑한 사람이니? 진짜 처음? 그럼 어릴 때 그 유치원 때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면 사귀어야 첫사랑인가? 아니면 진짜 많이 사랑한 사람이 첫사랑인가? 그러면은 현재 부인이 첫사랑이겠지 나는. 그럼 제일 처음 내가 강렬하게 사랑을 느꼈던 거는 중학교 때고 처음 사귀었던 거는 대학교 CC였고. 아무튼 그래. 오늘 이제 나도 오늘 이제 와이프랑 낮에 화이트데이니까 사탕 먹을래 초콜릿 먹을래 이러니까 안 사줘도 된대. 미안해, 내가 여러분들 뭘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아까 바쁘게 오느라고 준비를 못했다.
사탕 좋아하니? 초콜릿 좋아하니? 초콜릿이 나? 그렇구나. 아, 여기 모아놨을 때 딱 좋았어야 되는데 미안해. 내년에는 안 까먹을게. 자, 요렇게 내가 중간에 뭘 넣었어? 첫사랑 이야기,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야기를 잠깐 수업 안에 넣었죠. 그럼 이게 사파식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별로 얘기 아니야. 사파라는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중간에 일러스트 느낌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의식의 흐름. 아우, 이거 조금 힘들어. 의식의 흐름. 넘어와서 의식의 흐름. 자,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이게 설명이 조금 길어요. 의식의 흐름은 여러분들 이거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옆에다 내가 필기를 많이 할 건데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의식의 흐름대로 하라고 하니 하지 말라고 하니? 야, 좀 의식의 흐름대로 좀 살아라 이래? 아니지? 그럼 부정적으로 쓰지. 이거 부정적 어휘예요. 그치? 그럼 이게 왜 부정적 어휘로 쓰였는지 그 이야기를 좀 펼쳐주도록 할게. 이게 왜 지금 우리 부정적 어휘로만 이렇게 쓰이냐? 이게 어디서 또 왔냐면 또 모더니즘에서 왔어.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 우리 모더니즘 계열의 시도 기억나니? 내가 고등학교 버전에서는 원래 그런 거 얘기 안 하는 거지만 하나의 머릿속에 딱 개념을 갖고 있으면 시를 읽기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모더니즘 시부터 우리 복습 한번 해보자. 모더니즘 시의 특징. 그치, 정서가 어떻게 돼? 감정에 뭐가 일어나? 감정에 절제가 일어나지. 그치, 감정을 표현을 안 해요. 시에서. 아니, 시인데 감정 표현하는 거 아니야? 서정 아니야, 서정? 그치? 아니, 서정인데 감정을 표현을 안 한대. 그럼 이 감정을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전가라는 단어가 뭐니? 떠넘기다야? 독자들한테. 야, 니들이 알아서 느껴. 그럼 난 대신 뭘로 전달할 거야? 이미지만 전달할게. 그래서 이미지는 엄청 주는데 정서는 안 나오는 이런 소설, 이런 시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야,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건 모더니즘 시였고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모더니즘 소설이 뭐냐? 자, 요거는 때는 1920년대. 그 당시 만연했던 게 뭐냐면은 인간은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합리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인간은 합리적입니까? 아니야? 아, 진짜? 아, 그래? 그러면은 자, 인간은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합리주의가 되게 발달했던 그 시대적 배경, 그런 시대적 배경에 근데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은 사건이 하나 발생한다. 자, 연도를 한번 보세요. 무슨 사건이 일어날까, 전 세계적으로? 무슨 전쟁? 1919년 무슨 전쟁이 일어나? 월드 워. 발음 좋았지? 월드 워.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럼 인간은 합리적인 거 맞아?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데? 그러면은 결국 뭐가 드러난 사건이야? 인간은 비합리적이야. 다를 누가 얘기해요? 소설가들이 얘기해요. 야, 우리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왜? 이게 당시의 시대의 문제의식이었으니까. 우리 소설이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제시하는 문제의식을 다루기도 해요. 소설을 읽다 보면. 그 당시에 만약에 농촌 문제가 막 어렵잖아? 그럼 농촌 이야기를 다루기도 해. 그 당시 막 산업화 이야기가 힘들잖아? 그럼 산업화 이야기를 다루기도 해.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제의식을 다루는 인간은 비합리성이 있어 라고 소설가들이 다루는, 그렇게 발생한 것이 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부정적 어휘는 도대체 뭘 나타내 주려고 한다고? 의식의 흐름은 인간의 비합리성, 이것을 표현해 주고 싶어서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에 그럼 쓰였던 소설 몇 개만 적어 놓을게요. 지금 여기 작품에 나왔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을 몇 개 없어. 의식의 흐름은 유예, 날개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소설이 아주 대표적인 의식의 흐름 소설이거든요. 모더니즘 계열 소설은 많어. 근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쓰였던 세 가지 소설, 요 제목 정도가 눈에 들어오면은 이 소설의 특징을 우리는 밑줄 쳐볼게요.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다듬지 않고 서술하는 기법. 그래서 어긋나요. 일관성, 논리성이 없는 문장들이에요. 인과성도 없어요. 하나 더, 읽기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이런 평가를 하는 것도 조금 선을 넘은 건데 재미가 없어요. 아니 소설이 뭔가 이렇게 좀 인간성도 있고 좀 이렇게 흥미진진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아 이거 왜 읽나 싶어요. 근데 요 의식의 흐름, 인간의 비합리성 혹은 뭐 소설의 어떤 요소들을 배우려고 읽기는 해요. 요 모더니즘 계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고등학교 버전은 아니지만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고자 제가 항상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쓰이니까 여러분들 그 시의 모더니즘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소설은 모르더라도. 알겠지? 자, 의식의 흐름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로 갑시다. 우리 그러면은 우리 잠깐만 쉬었다 갈까? 지금 22분이니까 3분만 쉬었다 갑시다. 알겠죠? 자, 우리 여로라는 단어부터 우리 이해합시다. 여행. 로자는 뭐겠니? 길, 그치. 여행의 길 속에서 우리가 뭔가 소설이 전개될 때 여로형이라고, 여로의 구조, 여로 구조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밑에 만세전이라는 이 소설은요, 우리 만세운동이 언제 일어났어? 3.1 만세운동. 이전에 분위기. 그런 소설을 다뤘어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의 문제의식을 다루는 거야. 조선의 비참한 현실인 거지. 그래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여로의 구조인지 한번 볼까? 동경에서 시작해서 배안을 타고요. 부산, 김천, 대전,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서울까지 왔다가 결국은 다시 어디로 가요? 동경으로 돌아가요. A에서 시작했다가 B를 찍고 다시 돌아가는 구조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구조가 있을 수도 있니? 그냥 A에서 B로 가서 끝나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로형 구성은요 보통 두 가지 구조예요. 그 중에 특히 이렇게 출발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한다? 원점 회귀형. 원점 회귀라는 단어가 뭐야? 돌아오다. 원점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우리는 원점 회귀형 구조라고 해서 요 만세전에 요렇게 서울을 찍고 와서 나 그냥 동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구조를 원점 회귀형 구조라고 합니다. 혹은 그런 경우도 있어. 집에서 출발해서 어떤 사건을 겪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구조. 그런 구조도 원점 회귀형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로라는 단어가 먼저야 여행의 길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구조일 때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때 시상 전개가 될 때 소설이 흘러갈 때 우리는 여로형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전 할 때 이 전이 위인전 할 때 그 전이야. 위인전 혹은 준향전 뭐 심청전. 그럼 중요한 건 이 전의 구성에서는요. 인물에 대한 평가가 꼭 있어야 돼요. 인물에 대한 평. 인물에 대한 소개, 주요 행적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일대기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그 인물의 평가까지 드러내면서 인물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라고 평가를 해야 우리는 전의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서 우리 전이라고 하는 요 특징, 우리나라 전통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의 독특한 행적, 기록. 심청전, 춘향전, 그 사람의 독특한 행적이지.
거기에 교훈 혹은 비판, 여기가 평가.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는 게 전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전의 양식은 이런 평가가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위인전에서는 그냥 위인의 일대기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요새는 전이 평가 양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이 전의 구성에서 우리 더 중요한 거, 인물이 주인공이 사물일 때, 사물인 경우가 있거든요. 주인공을 사물로 등장시켜서 의인화시킨 경우가 있어요. 의인화 소설. 그 의인화된 소설을 우리는 가전체 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가전체 소설도 우리 해석해 볼까? 전에, 체 형식을 가진 가짜가 뭘까? 가짜가 가짜예요. 가짜 소설. 가짜 전의 양식. 가짜 전의 양식. 우리 거짓 가짜라고 하지. 거짓가 한자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인물이어야 되는데 이 전의 형식은 인물이어야 되는데 인물이 아닌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가짜의 형식으로 소설을 썼다라고 해서 가전체 소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이거 많이 나와서 그래. 뭐 가전체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공방전, 국순전, 이런 전들이 있습니다. 공방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돈. 국순이라고 하는 거는 술이라고 하는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돈의 유용성과 폐해, 술의 유용함과 폐해를 평가하면서 소설을 전개를 해요. 일단 이 단어들만 알고 있으면 돼. 전의 구성, 가전체 소설, 평가가 들어갔다. 인물의 행적을 기록했다. 교훈적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였다. 평가를 덧붙였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의 핵심 단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요. 복습하면서. 자, 넘어가서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영웅 일대기 구조, 영웅 일대기, 영웅 일대기, 영웅 일대기. 보통 우리 이 영웅들은 이런 구조의 혹은 이런 요소의 소설 이야기가 전개되더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웅들 누가 있니? 혹시 알고 있는 우리 고전소설의 영웅들, 대표적인 영웅. 홍길동전. 영웅 아니야? 영웅 맞지? 이 홍길동은 또는 주몽 누구지? 어느 나라 건국했지?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은 어떤 구조가 있었냐?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밑에 가서 볼까? 혈통이 아주 고귀하대요. 하늘의 자손이래요. 기이하다라는 단어는 뭐니? 기이하다. 기이하다 무슨 말이야? 신기하다. 신기하게 출생을 한대. 주몽 우리 어디서 태어나? 알에서 태어나지? 알에서 태어난 게 말이 돼? 또 버려진 아이로서 크기도 해요. 어린 적 고난이에요. 그러나 능력은 아주 비범하죠. 비범이란 단어는 또 무슨 단어야? 비범. 그렇지, 평범하지 않다. 이런 단어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런 사람들이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시련과 위기를 겪지만 결국 조력자의 도움을 얻어서 아주 위기를 극복하고 업적을 쌓는 이런 요소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하나의 소설의 완결성을 짓는 구조를 영웅 일대기적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요 단어들이 중요한 거야. 왼쪽에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건요, 전쟁 소설이에요. 담자가 이야기 담자, 군자가 군사. 전쟁의 영웅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쟁의 영웅 이야기. 비슷해요. 왜? 전쟁 영웅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박시전이라고 하는 소설에서는요, 전쟁 이야기도 해요. 박씨라는 부인이 막 우산으로 화염방사기 확 해갖고 막 불도 지피기도 하고 아주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 뭐 그런 느낌? 자, 넘어갑시다. 자, 환몽이라고 하는 단어는 환자가 돌아오다 환, 돌아가다, 몽은 꿈. 그러면 자, 어떤 구조일까? 뒤에 있지? 현실에서 꿈을 꾸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단어를 우리는 몽유라고도 얘기를 해요. 몽유록이라고도 하거든. 몽자가 꿈몽자겠지? 꿈. 유자가 놀다. 꿈속에서 노는 록, 기록. 꿈속에서 논 이야기. 현실에서 갑자기 꿈을 꾸고요. 그리고 꿈속에서 막 놀다가 다시 깨서 그 사람은요, 이 현실 속에 왔을 때 어떤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너무 대표적인 소설이에요. 밑에 구운몽. 그럼 여기서 하나의 개념인데, 하나의 개념도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에서 꿈을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꿈에서 현실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임몽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꿈에서 깨다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강몽이라고 해요. 임몽 부분이 있을 거고 강몽 부분이 각자가 우리 각성하다 깨다라는 거예요. 깨다. 꿈에서 딱 깨는 거. 그래서 임몽과 강몽의 이런 구조가 있을 거다. 그걸 환몽이라고 합니다. 몽자가 이제 익숙하지? 꿈. 환자는 돌아오다. 귀환하는 거. 그치? 귀환하는 거예요. 자, 병렬 구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병렬이라는 단어가 뭐니? 요거 병치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병자가 병, 나란히, 치가 위치시켰다고. 그럼 나란히 전개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흘러갈 것이며 또 하나의 이야기가 흘러갈 것인데 그 둘의 이야기는 서로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병렬 구조 없어요. 우리 병렬 연결 기억나지? 하나의 건전지가 빠져도 다른 불이 꺼지니 켜지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안 해봤어? 해봤지? 켜져 있잖아. 서로 인과성이 없어. 관련이 없다는 건 인과성이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수업을 통해서 자, 저의 수업이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원 선생님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저쪽에서는 승훈쌤의 수업이 쭉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 둘은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합니까? 전혀 그런 거 없지. 이게 인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은 언제 만나야 돼? 끝에서 만나야지. 수업 종료에서는 만나야지. 종료에서는 살짝 만나는 이런 느낌. 그래서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기억나려나 모르겠네. 저기 신사고 인선이 최척전이라는 소설 기억나니? 전쟁 이야기에서 전쟁으로 헤어짐. 그래서 남편이 이야기. 승우쌤을 와이프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부인의 이야기. 그럼 전쟁으로 헤어지고 나서 이 둘의 이야기가 따로 전개가 돼. 서로 만나지 못해. 근데 마지막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건이 병렬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란히 진행될 때. 둘 절대 중간에서 만나거나 이러면 안 돼. 편지 보내거나 이래도 안 돼. 알겠지? 넘어갑시다. 자, 요 이원적 구성, 적강 구성이라고 할 때 여기다가 포함 관계도를 하나 요렇게 그려놓읍시다. 이원이라고 하면은 적강이라고 하면은 자, 이원이라고 하면 적강이 말이 안 되지만 적강이라고 한다면 이원이 말이 되겠죠. 요 구조 맞지?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수학적 기호에서 이원과 적강이라고 하면 그럼 적강부터 우리가 얘기해 보자. 자, 적강이라고 한 거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자 떨어지는 걸 우리가 하강하다라고 하지. 하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하다의 이 강자예요. 적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상계에 있던 인물이 뭔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죄를 짓거나 신선이었던 사람이 지상계로 떨어져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거나. 관동배곡에서도 이런 구조가 나와요. 신선이었던 사람이 어찌 황자경 한 글자를 잘못 읽어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렇게 신선이었던 사람이 인간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는 적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몇 개의 세상이 나와야 돼? 천상계와 지상계 두 개의 세상을 우리는 이원적 구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원이란 건 두 개. 원은 근원. 두 개의 근원이 있다고. 천상계와 지상계에 두 개의 이야기 배경을 가진 이원적 구성에서 하늘의 이야기와 지상계의 이야기가 따로 진행이 되면은 그냥 이원적 구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천상에 있던 인물이 뭔가 잘못해서 쫓겨나 혹은 떨어져. 그러면 이거는 적강 구성. 송미인곡 기억나니 혹시? 이번에 배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송미인곡? 이것도 적강 구조다.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듯하도 있고 아 너구나. 어디야 천상 백옥경을 멀리 이별하여 너 어디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미안해 잘못 얘기했다. 저희 가는 저 각시 어디도 본 듯하고 천상 백옥경을 이별하여 어찌하여 이별하여. 천상 백옥경 천상계. 거기서 이별해서 너 왜 인간 세상으로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인간 세상으로 떨어진 건가?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진 않았네. 적강은 아니었다. 미안해. 내가 할 때 적강 모티브. 적강 모티브는 들어가지. 그치? 쫓겨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송민곡도 이런 이원적 구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송민곡을 교과서에서 배웠던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자,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 모티프가 무슨 말이야? 좀 전에 모티프라고 얘기했잖아. 모티프의 영어 사전은요, motivation. 동기예요, 동기. 그래서 주된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모티프를 저는 주된 표현 방식 혹은 소스라고 하면은 기억나니? 그것이 하나의 소스가 됐다. 재료가 됐다. 주된 표현 소스, 주된 표현 재료.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소설을 만드는 거야. 어떤 재료? 적강의 이야기로. 적강은 좀 전에 얘기했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선녀가 죄를 짓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거. 변신은요? 변화하는 거지. 원래의 형상과 다르게 변신하는 거예요. 그럼 변신 모티프고. 남장 여자는 얘들아 누가 누구로 변신하는 거니? 여자가 남자인 척하는 거. 왜? 어느 소설에서? 고전 소설에서 왜? 옛날에는 벼슬에는 누가 나갈 수 있었어? 남자만 나갈 수 있었으니까 남장을 해야만 뭔가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홍계월전이 대표적인 소설이고요. 혼사장애 무슨 말일까? 장애라는 건 어려움이겠지. 뭐가 어려워요? 결혼. 그래서 난 이 결혼 반대세, 결혼 반대 이야기. 그 결혼을 반대하지만 막 이겨내는 이야기예요. 구약, 구하다. 뭐를 구해요? 약. 근데 여행의 모티프니까 이거는 무슨 구조야? 약을 구하러 가는 여로 구조가 펼쳐지겠지. 인귀, 인간과 귀신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티프들. 그럼 이런 모티프들은 되게 많아요. 그냥 말만 지어내면 다 모티프다. 그런 것도 있다. 착한 사람은 어렵게 살고 나쁜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런 구조들도 있어. 해외에서는 신데렐라가 그래. 신데렐라는 어려서 되게 어렵게 살잖아. 그렇지. 근데 계모와 딸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흥보는 어렵게 살지. 나쁜 놀부는 잘 살지. 그렇지. 그런 것들도 다 이런 모티프를 배경으로 한 그런 구조를 표현 방식으로 한 소스를 바탕으로 한 재료를 바탕으로 한 중심 사상과 연결되어야 돼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티프에 대한 얘기로서 구성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가자. 우리 앞으로 쭉 넘어가면요.
요 서술 방식과 장면에 대한 얘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고 얘기할게요. 40쪽인가? 아까 서술 방식 얘기 잠깐 했을 거예요. 서술 묘사 대화가 서술 방식이고 장면의 전환은 어떻게 된다고?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인물, 사건, 배경이 달라진 것을 장면이 나뉜다, 장면이 끊어진다, 장면이 변환된다 라는 말입니다. 자, 서술은 서술자의 말이에요. 그냥 요것만 쓰고 넘어갈 거예요. 서술은 너무 할 게 없어요. 묘사는요. 자, 여기도 밑줄 쳐볼게. 장면인데 그림 그리듯이고요. 인상을 갖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림 그리듯 우리한테 전달을 해줘갖고 어떤 인상이 마음속에 이렇게 갖게 되는 거. 그거 우리 시에서는 뭐라고 하지? 마음속에 그려지는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지는 모습을 심상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심상이 느껴지면은 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시에서는 심상이라고 하는 거를 묘사라고 해요. 소설에서는. 여기 메밀꽃피 무렵은 이미지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이미지. 시의 이미지를 찾듯이 찾으면은 그게 그려질 거예요. 되게 많아요. 되게 대표적인 묘사의 방법입니다. 메밀꽃피 무렵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이미지가 요 한 구절, 요 한 문단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 그려지듯 펼쳐지는 장면이요. 한번 복습하시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대화. 자, 대화는 어떻게 처리가 돼?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말로 우리가 처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화가 헷갈릴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자, 대화와 대화 사이에 만약에 서술자의 서술이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 두 대화는요, 동일인일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고, 아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줘야 돼. 지칭하지 않으면. 그거 되게 어려워. 그래서 대화 처리하는 게. 만약에 이 대화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 내용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런 얘기 왜 하지? 그래서 이 대화 처리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누구의 말인지 꼭 정리할 것. 꼭 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앞에다가 그러니까 땡땡 써놓으면 돼. 아, 이거 누구의 말이구나. 자, 박씨가 개화로 시쳐 외치기를. 이거 누가 한 말이야? 개화가 개화에게 시킨 거예요. 개화가 한 말이에요. 개화 땡땡. 하니 호장들이 가소롭게 여겨. 호장이 한 말. 이렇게 써주면 되게 편해. 알겠지? 자, 요약적 제시. 요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니? 간단하게. 그치. 자, 이거는 서술에서 사건의 흐름, 심리 등을 간결하게 서술하는 거예요. 서술에서 일어나요. 요약적 제시는 어디서 일어난다? 서술에서 일어난다. 제가 11년치 이야기를 11년이 아니지. 12년치 이야기를 단 한 줄로 끝내볼게요. 저는 성일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성넷 중학교를 다녔고요. 동북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몇 년치 이야기? 12년치 이야기를 한 줄로 끝내버렸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요약적이야. 어떤 사건의 흐름,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압축돼서 전달이 되면은 사건의 흐름을 압축해서 전달하면은 그게 요약적 제시인 가능성이 크고요. 밑에 여기 한번 보자. 그날 밤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침에 일어난 이야기까지로 전달이 되고 있죠. 밤의 이야기가 아침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압축되면서 전달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그렇죠? 좀 정리가 되고 압축이 돼서 정리가 될 때 요약적 제시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 말이 중요한 거야. 요약적 제시. 알겠지? 넘어가자.
자, 장면이 전환되는 거는 어디서 어떻게 찾으라고요? 아까 얘기했지, 인물, 사건, 배경의 변화. 그래서 그것은 장면의 전환이다 라고 해서 구성 요소가 바뀌는 거예요. 밑에서 한번 볼까?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 아니, 방이 이렇게 좁은데 대화, 누구의 대화? 아내는 아내의 말이었구나. 근데 내가 가장 내가 드러났다. 네네네, 내가 나왔어. 나 나왔어. 몇 인칭? 1인칭. 거북스럽게 했던 그곳으로 화제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아, 여기서 끊으면은 여기 뒤에 이야기는 어디의 이야기로 넘어갔니? 17, 8년 전 과거의 이야기로, 현재에 있었던 내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네요. 이건 구성 무슨 구성이라고? 역순행적, 입체적 구성. 이거 1인칭 무슨 소설일까? 1인칭 시점 어떻게 되는 걸까? 누구의 이야기로 메인으로 빠져요? 내가 메인이지?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정도로 잡을 수가 있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점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찾아주는 방법을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야, 외워봤자 4개잖아. 그 4개가 의미가 없어. 찾아줘야지. 알겠지? 하나만 더 할게요.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자, 장면이 극대라는 단어는 뭐니? 요만큼의 장면을 크게 확대시키는 거지. 그치? 그게 극대화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장면을 장황하게 나열, 덧붙여 부연, 그래서 확장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요. 주로 어디서 일어나냐?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춘향전의 어사출도 부분이에요.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하니까 다들 놀래서 어떻게 했는지 볼까? 읽고 뭐뭐 한다, 열거하고 있죠. 나열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저번 시간에 우리 요 얘기 하나 했었는데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다. 서술자의 개입. 고전소설에서 서술자가 개입이 돼요. 우리 서술자의 개입 정도까지만 좀 볼게요. 이 장면의 극대화 플러스 서술자의 개입 설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서술자의 개입은 앞으로 넘어가면 여기 있어요. 40페이지. 아니, 서술자가 뭐가 개입했다라는 얘기야? 원래 이야기만 전달하는. 그런데 선을 넘어서 그 외도 전달하면, 그럼 그 외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작가의 생각이에요. 아니, 서술자의 생각 혹은 평가, 감정,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면은 우리는 서술자가 개입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평가나 감정을, 의견을 우리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이 익숙해져야 돼.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 옆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근데 거의 크기 차이 없이 하나만 그려주세요. 왜냐면 이 둘이 거의 비슷하니까. 누구랑 누구가 편집자적 논평과 서술자의 개입이 거의 비슷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도 되고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이때는 가능해요. 그러면 서술자의 개입은 뭐라고요? 갑자기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아까 장면의 극대화 막 시켰다가 그 장면을 어떻게 했어? 밑에 평가해버릴 때 우리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야. 또 그거에 대한 감정 노출을 할 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 더, 두 개 더, 독자에게 말을 걸거나 서사의 흐름을 끊을 때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의 예시만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 내화 외화의 얘기, 할머니가 나한테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6.25 이야기였어. 그 전쟁은 마치 아비규환이었어.
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저한테 아우 이 북한군 이 나쁜 새끼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셨고, 아우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대환아 힘들다, 물 좀 마시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 이걸 연결할까? 아비규환이란 말은 안 쓰셨지만 이거 무슨 단어예요? 아비규환? 정신이 없는 상태. 지금 우리 저쪽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지. 그런 상황. 아주 전쟁은 막 폭격이 팡팡 터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쟁을 평가하셨죠. 그리고 북한군 이런 나쁜 새끼들이라고 감정을 노출하셨죠. 그리고 이야기를 잘 들려주다가 저에게 아유 물 좀 마시고 하자, 서사의 흐름을 끊는 이런 느낌들이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십시다.